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는 870만 명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첫날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2%포인트 오른 19.58%로 전국 단위 선거 중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바라보는 후보들과 각 당의 해석은 제각각입니다만 지역적으로 편차가 커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첫날 투표 모습을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6시 종료된 21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중 869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 19.58%로 3년 전 20대 대선 때보다 2.01%포인트 오른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전남이 34.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 광주 순으로 호남 지역만 30%를 웃돌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18에서 19%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부울경 지역은 17%대, 가장 낮은 곳은 13.42%인 대구였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내일까지 40%를 넘길 거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아침 6시부터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직장인들이 몰리는 도심 투표소는 종일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4시입니다. 업무가 한창인 평일 낮 시간인데도 사전투표 대기줄이 건물 한 바퀴를 빙 두를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사전을 먼저 해야 되지. 내가 대구까지 못 내려가잖아. 그래서 왔죠. 처음에 가려고 그랬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근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줄 서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분 된 것 같아요. 차기 정부를 향한 유권자들의 기대도 다양했습니다. 저희 젊은 층에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것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남대문에 장사하고 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요. 나라가 좀 편안해졌으면. 높아진 사전투표율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종식에 대한 열망, 국민의힘은 샤이 보수의 참여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각 후보들도 나란히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서울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투표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미리 투표하는 게 낫다며 심판을 강조했고 딸과 함께 이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의 투표소를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안 하면 불리하다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전투표 모습까지 최원국 기자가 전합니다. 대학가가 밀집한 서울 신촌의 사전투표소. 기표를 마친 이재명 후보가 함께 온 대학생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투표함에 봉투를 넣습니다. 이 후보는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며 사전투표를 통한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비슷한 시각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의 사전투표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선거장을. 김문수 후보는 딸과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엔 선을 그으며 적극적인 참여도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다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투표를 한 뒤 젊은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역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지지층을 향한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성에서 투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해야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했고 경남 양산 투표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잊지 말아달라며 압도적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일반 유권자들도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10차례 이상 대통령을 뽑았던 100살 넘은 어르신부터 이번에 처음 투표하는 고3 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백발의 어르신이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투표장에 들어섭니다. 올해 101살인 김민순 할머니는 직선제로 처음 치러진 1952년 2대 대선부터
이번 21대 대선까지 10차례 넘게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차기 대통령만큼은 나라를 태평하게 이끌어주길 바랐습니다.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오라고 했죠. 국민이라면 투표하세요. 안 한 분들 다 나와서 하세요. 사전투표소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투표도 잇따랐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필리핀 출신 여성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Very dedicated to their study. They want to anything they do. They are very dedicated. 교복을 입은 고3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생애 처음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신중한 마음으로 이런 극단적인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기대하면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마음입니다. 해외 출장이나 해외 여행을 나가는 유권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미국으로 일주일 동안 여행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사전투표소를 찾아보니까 인천공항에 있어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일찍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차기 정부는 오늘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한결같이 바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여전한 상황이라 선거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시비가 많이 붙었습니다. 특히 서울 서대문에서는 유권자들이 기표 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리투표도 가능한 상황이 빚어진 건데요. 부정선거 논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 밖으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손에 선관위 나린이 선명한 기표용지가 보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사전투표소에서 빚어진 이런 상황은 상당 시간 이어졌습니다. 기표소 대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몰려든 투표자들에게 기표용지를 나눠주면서 투표소 밖에까지 줄을 선 겁니다. 상당수 유권자는 대기줄에서 이탈했고 밥을 먹으러 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리투표를 해도 알 수 없었던 상황. 선관위는 극소수 선거인만 대기줄에서 이탈했다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거관리 소홀함 속에 부정선거를 의심한 소동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의 한 투표소 앞에서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투표자 수를 세겠다며 촬영을 하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고, 충북 제천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왜 지문을 찍느냐, 부정선거 아니냐며 항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분이 소란 피우시다가 현행범. 부산 사하구 투표소에서는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 선거 참관인이 직접 센 투표자 참여수와 선관위가 공개한 숫자가 크게 차이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제밤 개표장 준비가 한창인 부산 강서체육관에 5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이 건물 안에서 10여 분 동안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 장비와 설비 등을 무단 촬영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달아난 여성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투표지 반출 논란이 벌어지면서 선관위가 이들 투표지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정원 기자, 이 선거 첫날 이제 사전투표가 끝났잖아요. 이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은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네, 이곳 서울시 선관위에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관내 25개 구 선관위별 사전투표함 보관소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에 누가 접근하는지, 투표함을 열려는 시도는 없는지 24시간 동안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전쯤인 저녁 6시 첫날 사전투표가 종료됐고, 봉인지와 잠금 장치로 보안 처리된 사전투표함은 참관인과 경찰의 호송 아래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옮겨집니다. 각 보관소에는 24시간 송출되는 CCTV는 물론 외부인 침입을 감지하는 열감지 센서 등 보안 장치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앞서 사전투표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돼 온 만큼
본투표 당일 개표 전까지 철저히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전투표함은 본투표일까지 닷새간 보관되고 투표 마감 시간에 맞춰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네, 투표지 반출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조금 전 선관위 사무총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고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며 국민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한다며 내일 사전투표와 3일 본투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발생한 투표소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 반출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신분 확인 기계와 기표대 개수가 다른 경우 사무원을 추가 배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젓가락 발언 파장으로 수세에 몰렸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논란 이틀 만에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자신이 한 표현은 실제 공소장에 있는 댓글을 순화해 인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가족의 일탈에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박한솔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난 TV토론회 때 거론했던 게시글은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관련 공소장을 통해서도 수일을 넘는 음담 패설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대선 후보의 가족 문제는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며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남의 도박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했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해명보다 더 많은 규모의 도박 자금이 투입된 게 드러났던 겁니다. 아들 의혹을 지적하는 게 일종의 연좌제 아니냐는 지적엔 이재명 후보의 거짓된 면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근거 없는 창작물로 저질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인용했다는 표현이 원래 여성이 아닌 남성을 지칭한 거라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황정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도 별도의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가 사실과 허위를 교묘하게 섞은 창작물로 저질 네거티브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이준석 후보가 개탄스럽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벌금형을 받은 건 과거의 일이라면서도 일각에서 거론되는 혐오글에 대해선 이 후보 아들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인용했다고 주장한 원래 댓글엔 여성 신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먼저 사람이 되는 게 기본이라거나 개혁신당 존폐 위협으로 이어질 망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과거 논란이 된 이준석 후보의 성 관련 발언들을 담은 망언집을 공개하며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본인 의혹부터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혹이 공소시효 이내 제기되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이준석 후보라는 단어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또 이준석 후보가 2021년부터 수차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 후보 아들의 혐오 발언 의혹과 함께 2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 출처 등을 문제 삼으며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도 출범시켰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아들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공개 토론장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건 맞다면서도 해당 질문에 답변을 피한 건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열한 언어폭력을 자행한 후보자 아들의 범죄에는 입을 닫으면서 연일 메신저만 공격하고 분노하는 이중잣대의 정치,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장남 의혹과 관련해 오늘 하루에만 5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열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가족 리스크를 고리로 김문수 후보의 청렴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비정가 오범입니다. 아들은 저질 발언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범죄의 가족입니다. 주진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후보 가족비리 진상조사단도 꾸렸습니다. 조사단은 공소장을 근거로 이 후보 장남이 하루에만 1,155만 원을 입금하는 등 모두 2억 3천만 원 규모에 달하는 도박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남이 전체 재산의 불과 390만 원만 신고를 한 상황인데 하루에 또 몇백만 원씩 도박을 하면서 전체 규모가 2억 3,200만 원에 이릅니다. 이게 상식적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세청에 자금 출처와 관련한 정식 조사를 요구하고 이 후보를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에서 촉발된 신경전이 단일화 이슈로 옮겨갔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부터 나서서 단일화가 될 거란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나름 속내가 있을 듯한데요.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 인사가 국회의원회관 이준석 후보 의원실 앞에 서 있고 김 후보는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 의원실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단일화 최종 시한이었던 어젯밤 김 후보가 막판 심야 설득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두 사람의 단일화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던 오늘 오후 SNS에 결국 이준석 후보가 포기하고 내란 부패 세력의 토항에 연합할 거라며 당권과 선거 비용 대납이 조건이면 중대 선거 범죄라고 썼습니다.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도 단일화가 곧 발표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믿었던 분답게 또다시 망상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헛것이 보이면 물러가실 때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일화 안 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어제 계속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의도적으로 피하셨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사실 모릅니다. 개혁신당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민주당이 자꾸 단일화 이슈를 던지는 건 가족 문제 이슈를 물타기하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끝까지 독려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걸로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여러 차례 설화를 일으켰던 유시민 씨가 이번에도 부적절한 언사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부인을 깎아내려 논란입니다. 운동권 선배의 부인인 설랑 씨를 향해 김 후보와의 결혼으로 일종의 신분 상승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유시민 씨 발언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홍연주 기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내잖아요. 노조는 못생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서 설 씨는 지난 1일 노동자 단체를 외모로 평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1980년대 설 씨와 함께 각자 남편과 동생의 석방운동을 한 인연이 있는 유 작가는 자신은 설 씨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며 당시 노조위원장 신분으로 대학생 출신 노동자인 김 후보와 결혼한 걸 언급했습니다.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난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러면서 이른바 그런 남자와 혼인을 통해 자신이 좀 더 보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여성의 인생은 남편에 의해 좌우되는 뒤용박이라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 폭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발주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의 어머니이자 여성인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비하한 폭언이자 망언입니다. 유 작가는 추가 해명을 요청하는 TV조선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 논란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생중계 방송에서 폭력적인 묘사가 담긴 표현을 한 것과는 별개로 이 후보 아들 발언의 진위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뉴스더에서 이태희 기자에게 관련 내용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재명 후보 장남과 관련한 이런저런 논란들 지난 대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의혹은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음담 패설 등 3가지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씨가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정했고 이 후보 본인도 카드게임 사이트에 글을 올린 건 아들이 맞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후기 글을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를 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여성 비하 게시글을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사과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후보 발언으로 다시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온 셈입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이 후보 장남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 한 게시글에 이준석 후보가 인용했다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같은 폭력적인 표현의 대상이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민주당도 남성, 여성의 성을 바꿔버렸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데 여성 혐오로 둔갑시키기 위해 성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그런 얘기를 남성에게 하는 건 괜찮다는 뜻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서 이 공소장 내용에 담긴 도박 관련 내용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왜 다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공소장을 통해서 도박 사이트에 입금했다는 도박 대금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여만 원, 이 전체 입금액 수가 2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은 재산을 390만 원으로 신고했던 이 후보 장남의 이 도박 자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이 도박 자금과 관련한 질문에 아들이 은행에 빚이 조금 있다,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판결문은 아니잖아요. 검찰의 공소장인데 여기 보면 입금한 내용만 있어요. 출금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을 건데 입금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범죄 사실 판단할 수 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재판 없이 벌금을 처분하는 절차인 약식 명령엔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후보 아들이 이 약식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형이 확정된 만큼 법적으로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당사자가 재판을 받기를 꺼려해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 그리고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 조금 피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애들러 비판하긴 했지만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아들 논란을 직접 대응할 경우 가족 리스크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직접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후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인 딸과 행보를 같이 하며 이 후보 아들 논란과 간접적으로 대비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준석 후보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과거 자신이 했던 말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문명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며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걸 지향해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거짓된 면을 지적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스스로도 자신의 말을 뒤집은 셈입니다. 네, 뭐 이준석 후보의 말이 적절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도 있고 이 아들의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본투표도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남은 유세 기간 어디를 주로 가고 막판 전략은 어떤지 장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잠실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내란 종식 문구가 적힌 야구공을 던집니다. 9회 말 좀 운명의 순간에 우리 스트라이크 아웃을 확실히 시켰기 때문에 우리 6월 3일 이 대회전도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실정 책임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도 있다며 내란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지요. 꼭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나면 대형 참사들이 생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인사수사가 필요하다며 정권을 잡으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강원도 유세에 나선 뒤 주말엔 대전과 영남 지역 공략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고 대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6.25 전쟁 당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은 인천을 찾은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독재의 갈림길에 놓였다며 자유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동론이 판사를 다 그냥 두들겨 패서 탄핵하겠다는 이런 묵지막지한 방탄 괴물 독재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 후보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공약은 망국행 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번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공짜로 돈도 뭐 25만 원씩 준다는데 요거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또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상기시키며 자신은 깨끗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도 내일 강원 지역을 한 바퀴 돈 뒤 모레 경기로 넘어가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선거 종료일까지 90시간 전국 외박 유세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면서 어느 지역, 어느 세대가 판세를 가를지 관심입니다. 유권자 수 통계를 기반으로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번 대선 유권자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네, 이번 대선 유권자 수는 역대 최다로 4,439만 명입니다. 최근 5개 선거를 비교해보면 매 선거마다 유권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저출생으로 2020년부터 줄어들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줄어드는 대신에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투표권을 가진 인구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는 어느 지역의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까? 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1%를 차지하고 있고 영남권, 충청권 순입니다.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경기도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다. 같은 수도권에서도 경기도는 28만 명이 늘어났고 서울은 5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또 경북, 부산, 경남 순으로 영남권의 유권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지역이 상당히 중요해졌겠습니다. 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시 현 국회의원입니다. 또 경기도는 이번에 경제 이슈로 논란이 된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직업군이 많은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주요 후보자들은 다 경기도가 관련돼 있거든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번 선거에서 직업 분별 투표가 중요하다. 연령별로는 어느 연령대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까? 네, 연령별로 보면 현재 50대가 제일 많고요. 60대, 40대 순입니다. 현재 50대는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인데요. 당시 출생아 수가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세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 대선 지상파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보면 당시 40대와 50대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경향을 보였는데요. 인구가 많은 만큼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선거에도 고3생들이 참여를 하죠?
네, 학생 유권자도 지난 대선보다 7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저번 대선보다 3개월 늦은 6월에 치러지다 보니까 생일이 지난 학생들이 많아졌고 2007년이 황금돼지해라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럼 변수로 꼽히는 세대가 있습니까? 네, 청년층의 막판 결정이 변수로 꼽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청년층에서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습니다. 특히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성 관련 발언이 이슈가 되면서 젠더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 특히 여성 표심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젠더 균열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미결정자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연령대가 바로 청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는 한번 점쳐볼 수는 있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크게 낮췄습니다.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난 건데 한은은 무엇보다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관세 전쟁이 완화돼도 1% 성장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먼저 이정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경기가 최악이라며 연신 한숨을 내쉽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돈은 들던다고. IMF 때는 오히려 좋았죠. 달러가 비싸져서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샀으니까.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날 정도로 경제가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률 0.8%는 코로나 유행 첫 해인 2020년 이후 가장 낮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건설 투자가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수출과 민간 소비도 관세 전쟁으로 성장률을 갉아먹었다고 봤습니다. 건설 경기는 지방 중심의 과잉 투자가 이제 해소가 지난 2년 4분기 연속으로 막 감소되면서 그 감소되는 거가 하반기에 저점을 찍으면서 좀 올라가지 않겠냐. 특히 미국이 관세를 크게 완화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은이 1차 추경 효과만 반영한 만큼 차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 경우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거란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렇게 경기 부양이 시급해지자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내리지 않고 0.25%포인트만 내렸습니다. 한은이 신중한 이유가 뭔지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1분기 역성장에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가 본격화되자 경기 부양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오고 물가가 2%대로 안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낙 내수가 안 좋고 성장률 특히 이제 반토막 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경기 진작을 좀 해보자라는. 하지만 일부에서 거론됐던 B컷 수준의 0.5%포인트 인하까진 가지 못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투자라든지 좀 실질 경기 회복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코로나 때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는 향후에도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금리차가 다시 사상 최대 수치인 2%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로 환율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도 1%대 금리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했습니다. 시장에선 한은이 올해 2차례 더 금리를 내려 연말엔 기준금리가 2%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오늘 경북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이륙한 지 6분 만에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사고기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 위로 붉은색 화염과 함께 검은색 버섯 구름이 솟아오릅니다. 멀리 있는 도로에서도 확연히 보일 정도입니다. 저거 보면 어떡하노? 오늘 오후 1시 50분쯤 포항 경주공항에서 1.5km 떨어진 포항시 남구의 한 야산에 해군 초계기가 추락했습니다. 뺑글뺑글 두 번인가 요새 돌기 바로 막 기차를 저쪽으로 산 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낮추더라고요. 낮추자마자 뭐 펑 그만 막 소리가 나요. 자동차 같으면 왱 하고 와요. 완전 악셀다 이빨이 올리면 나는 소리 있죠. 완전 뭐 기계 엉키는 소리, 베어링 소리처럼 왱 하더만 반 바퀴 돌면서 바로 꽂혔어요. 훈련을 위해 공항에서 이륙한 지 6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고기에는 소령과 대위, 부사관 2명 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젝션 하는 그 제트기와 같은 이젝션 시스템은 없습니다. 초계기는 68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경작지나 승마장, 창고만 있어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기는 미국산 대잠 초계기를 국내에서 개조한 기종으로 2010년부터 모두 8대를 운영해왔습니다. 해군은 사고 대책반을 꾸리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110억 원 규모의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이던 국제 마약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특수 제작한 바디로션 용기에 숨겨 밀반입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사복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켜고 깜깜한 야산을 올라갑니다. 낙엽과 풀섭 사이에 흰색 봉지가 보입니다. 데려와. 필로폰을 매수하려던 중국인 2명이 잠복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밑에서 왜 계속 서 계셨었어요? 중국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건 태국인 마약상이었습니다. 한국인 밀수책이 필로폰을 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팔았습니다.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버리듯 필로폰이 든 가방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가져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거래 장소로 택하기도 했습니다. 판매책은 CCTV가 없는 야산 일대를 찾아 필로폰을 숨겼습니다. 공항에서는 적발되지 않게 바디로션 용기에 필로폰을 숨겨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국내와 태국 현지에 숨겨둔 시가 110억 원 상당의 필로폰 27kg을 압수했습니다. 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로 해외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현재 보관 중인 추가 분량을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4명, 한국인 1명, 중국인 2명을 태국 현지와 국내에서 검거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선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범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고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의 재판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2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해온 대법원이 선고일을 대선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로 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북 송금 혐의 공범으로 나중에 기소돼 이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하반기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재판중지법이 시행돼도 이 후보 재판만 멈출 뿐 공범들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 후보가 당선되고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조 회장을 향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성실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선고 결과를. 회사 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6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비롯해 회사 돈 25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외제차 5대를 빌려 사용하고 이사와 가구 구입에도 회사 돈을 썼습니다.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는 조 회장의 부인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돈 50억 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한국타이어를 통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130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는 거래 단가가 업계의 통상 수준이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20년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 확인은커녕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고 직후 조 회장은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각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일 세계 185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그러나 상호 관세 발효 2달여 만에 국제통상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과세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관세 명령을 취소하고 시행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내 5개 중소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근거로 적용한 국제비상 경제권한법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Perhaps whilst there's a lull and no tariffs, perhaps some deals can be done globally and we can get a bit of relief and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Worst case scenario is that the administration says no, we're simply going to stick with these tariffs. 당장 어떤 관세가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관세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비슷한 소송이 최소 10여 건에 달해 당분간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국 법원이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7월 8일까지 일괄 타결하겠다는 7월 패키지 계획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물러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른 압박 카드를 통해 무역 적자 해소에 나설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임유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비판하며 25%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For nations that treat us badly, we will calculate the combined rate of all their tariffs, non-monetary barriers, and other forms of cheating. 90일 유예를 거쳐 7월 9일 시작될 예정이던 상호 관세는 일단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발효된 10% 보편 관세는 10일 안에 취소하고 유예 중인 국가별 상호 관세도 부과할 수 없게 한 걸로 전해집니다. 큰 짐을 덜었다는 안도감이 퍼지면서 오늘 코스피는 1.9% 올라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8일을 시한으로 추진하던 미국과의 이른바 7월 패키지 협상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미국 측은 그동안 빠른 시간 내에 협상 타결을 요구하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보편관세만 금지한 것이어서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조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철강 자동차와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이외에 다른 품목으로도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위축돼가지고서는 지금 당장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실무 협상을 이어가면서 항소심 등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스위스의 산간 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의 90%가 매몰됐습니다. 기후 위기로 알프스의 빙하와 땅이 녹아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알프스 빙하에서 떨어진 얼음 조각들이 토사와 뒤섞여 쏟아져 내립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그대로 마을을 덮칩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후 스위스 남부의 산간마을 블라텐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들은 완전히 부서졌고 빙하가 녹은 흙탕물에 지붕까지 잠기면서 마을의 90% 이상이 흙더미에 덮였습니다. Das Unvorstellbare ist heute getroffen. Wir haben praktisch das Dorf, das sichtbare Dorf verloren. 이달 초부터 산 일부가 무너지며 산사태 조짐이 보이자 마을 주민 300여 명과 가축들이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알프스 고산지대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지반이 불안정해진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ieses Worst-Case-Szenario geschehen, das bedeutet die 3 Millionen Kubikblöcke, die auf den Gletscher gegangen sind, sind alle unten gekommen mit dem Gletscher. 지난 2017년엔 스위스 남동부의 본도 마을에서 대형 산사태로 8명이 숨졌고 관광지로 유명한 브리엔츠 역시 2년 전 산사태 위험으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연평균 기온이 10년 내 2도 넘게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재해의 시작일 뿐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선 40을 넘긴 노장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기아의 맏형이자 또 리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42살 최영우는 최고령 타격왕에 도전합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노리고 있던 공이 들어오자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포로 연결합니다. 1983년생 기아 최영우의 야구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아 이범호 감독과는 불과 2살 차이. 하지만 타격은 기아는 물론 리그에서도 가장 뜨겁습니다. 3할 5푼이 넘는 타율을 비롯해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도 외국인 타자들까지 제치고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대팀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건 좌우는 물론 언더핸드 투수에게도 아주 강한 투구 스타일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단점 없는 타격입니다. 백전 노장의 활약에 후배들은 지팡이를 쥐어주며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구를 하면 후배들은 도대체 무슨 낯으로 야구를 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저를 이기려면. 마운드에서는 40세의 LG 김진성이 홀드 1위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직구 속도는 시속 140km 초반에 불과하지만 휴일도 없는 엄청난 훈련량으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대선배들의 활약은 후배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서 일단 그런 선배님들에게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희망을 주셔서. 프로의 나이, 프로야구에서는 더 이상 은퇴의 기로가 아닙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During the 60s that we're never going to make it to the moon. There were probably 250,000 people who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Apollo program and another 500,000 people beyond. Can't keep a secret like that.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하지만 이 모든 게 나사가 완벽히 조작한 거라는 음모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6.3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라는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음모론의 기원이 지금의 민주당 계열 인물들이란 점입니다. 2017년 김호준 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더 플랜입니다. 5년 전 있었던 18대 대선이 개표기를 조작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합니다. 결과는 수렵적이었어요. 전자개표기가 읽어가면서 후보별로 분류를 보내요. I'm not sure you should ever trust a machine. And he was able to alter the results completely in the election.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 음모론도 비슷합니다. 신이 있어가지고 그 선거 결과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결과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도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과거 수개표를 주장하며 3.15 부정선거를 능가한다고 한 적이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2020년 4.15 총선에 대해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나마 이번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일제히 사전투표를 독려한 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에 걸맞게 중앙선관위도 조그만 부실 없이 선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자 확인이나 투표함 보관, 이송 모두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투표 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사례가 나오면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선관위가 항변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하나 둘 모여 유권자들의 불신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하면 수준 낮은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투표가 혁명이고 악은 무관심 위에서 번창합니다. 나라를 수준 낮은 사람들과 악으로부터 지키는 나의 한 표, 소중한 한 표입니다. 5월 29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한 표의 위력이었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앞두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전투표가 이어지는 내일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높아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남과 경남으로는 소나기 소식 들어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6도, 대구가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와 광주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나오실 때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더위 속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